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이렇게 영화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2021년작 영화 레지스탕스, 영어로는 리지스턴스가 될 텐데요. 이 영화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마크 주커버그를 연기했던 제시 아이젠버그가 주연한 영화로 프랑스의 아주 마임으로 아주 전설적이고 세계적인 배우였던 마르셀 마르소, 본명은 마르셀 망겔, 이제 실화이고, 이제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도 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게슈타포 책임자로 노년의 클라우스 바르비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아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그리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실화에 근거한 영화입니다. 마르셀 마르소의 아버지는 이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이제 그 정육점, 이제 그 유태인, 그러니까 일반 정육점이 아니라 유태인들을 위한 이제 코샤라고 하는 그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그 게슈타포에 체포가 돼서 1945년 2월경에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마르셀 마르소는 크게 정적 신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2차 대전 발발 이전부터 이제 유태인 고아들을 탈출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전쟁이 터지자 자연스럽게 레지스탕스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반나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클라우스 바르비라는 인물은 이제 일명 리옹의 도살자라 그래서 리옹의 게슈타포 책임자로서 반나치 활동을 이제 하는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거나 유태인들 사냥하는 자로 아주 악명이 높았고, 이 자가 이제 아마 또 공산주의자, 프랑스에 이제 워낙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련과 스탈린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전후에는 이제 미국의 그 정보당국의 페이퍼 클립 정책, 미국의 어떤 반공이라던가 대소련 이제 정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치 인사라도 해도 이제 미국으로 좀 데리고 가서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일들 정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상이 돼서 미국으로 이제 도피를 했다가 프랑스 정부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계속적으로 바르비에 이제 인도를 요구하니까 미국이 이제 볼리비아로 이제 이주를 시켰고, 볼리비아에서 이제 가명으로 살다가 이 사실을 또 프랑스 정부가 알게 돼서 이번에 이제 볼리비아를 상대로 프랑스 정부가 이제 바르비의 인도를 끊임없이 요구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볼리비아가 1983년도에 프랑스에 이제 이 바르비를 인도했고, 그래서 격렬한 재판 끝에 이제 1987년에 종신형 선고를, 반인륜 범죄 등에 의해서 이제 종신형 선고를 받고 1991년 감옥에서 병사의 인물입니다. 이 바르비와 관련해서는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 장 물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상 이제 드골이, 이제 사실 국방부 차관에 불과했던 드골이 이제 처칠을 따라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프랑스 망명 정부를 이제 만들었지만, 워낙 속된 말로 드골이 프랑스 내에서 듣보잡 인물이었고, 고위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나가서 프랑스인들을 이끌거나 프랑스 내에서 이제 어떤 저항세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 몰랭이라는 사람은 이제 1차 대전 참전했던 이제 고위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프랑스 엘리트들이 사실 BC 프랑스 정부에 이제 협조를 하고 이제 친나치적 활동을 보인 데 반해서 이 사람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비자파 레지스탕스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여기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드골과 연결이 돼서 프랑스 국내외에서 이제 레지스탕스 활동을 이제 전개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인데요. 이 장물랭을 이제 바르비가 이제 체포를 하게 되고 성원할 수 없는 모진 고문 끝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공을 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레지스탕스 내의 어떤 정보를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도대체 왜 체포가 됐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드골이 레지스탕스 조직 내에서의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드골이 밀고해서 제거했다 이런 식까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이 비자파 레지스탕스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르비에게 밀고야 했다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드러나지만 정말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을, 고아들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광분하는 바르비의 이제 모습이 나오고, 또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이들을 보면서 참 당연히 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조금만 일찍 손을 썼어도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역사의 가능성을 논한다는 것이 좀 어느 정도 부질없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이게 좀 한심하고 너무나 방치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정리해드리면 히틀러가 1933년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1934년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친나치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총리 돌프스가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바로 이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이제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나선 것이 사실 이탈리아 무솔리니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35년, 36년을 거치면서 이제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비무장지대였던 라인란트에 이제 군을 진입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잘 알다시피 아직까지 히틀러가 집권한 지 채 5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재군비 선언을 했지만 제대로 된 군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영국과 프랑스가 합심하지 않더라도 프랑스가 제대로 된 군대 1만 명만 독일로 보냈어도 독일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를 좀 방치하였고 더 웃기게는 이렇게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히틀러를 상대로 한가하게 이제 군축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력을 제한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독일이 워낙 군비 증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이 제시하는 제한량을 당시에는 초과다 달성할 수도 없는 정도의 생산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군축 협상이었고 이후에 이제 1938년에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위협하니까 이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이제 이를 달래기 위해서 체인벌린과 달라디에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사실상 넘겨주는 민연 협정을 체결해서 전쟁을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코의 합병으로 히틀러의 야욕을 꺾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1938년까지도 영국, 프랑스 연합 전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독일의 군비가 그나마 강소 군사 강국이었던 체코의 어떤 그 군사 시설들을 흡수함으로써 부족한 독일의 군사력을 보충했고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를 6주 만에 격파시키는 군비의 중요한 종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는 히틀러를 지켜보면서 소극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하고 있던 군부에서 이렇게 되다가 정말 독일이 또 속절없이 당하겠다 싶어서 내부적으로는 히틀러를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는데 결국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양보함에 따라서 히틀러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상실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군사적 모험이 성공함에 따라서 히틀러의 군 장악력만 이제 강해지고 나중에는 독일 군부가 이러한 히틀러의 군사 모험에 대해서 전혀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그 이른바 수사 완박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던 민주당을 권성동과 국민의 똥당 윤석열 당선인이 구해주는 것과 유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1939년 9월 이제 독일이 이제 전력으로 이제 폴란드를 이제 침략 중에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당연히 독일의 군사력 전체를 사실상 동부전선 폴란드로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프랑스가 정규군 10만 명만 투입을 시켰으면 히틀러는 이제 끝장이 났지만 여기에도 프랑스는 움직이지 않았고 여기 또 사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이제 스탈린이 체결하니까 소련과 스탈린의 사주를 받고 있던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독일과의 전쟁을 극력 반대하고 반전 선동에 앞장섭니다. 실제로 프랑스가 6주 만에 이제 나치에게 패배하고 점령을 당해도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독서 전쟁이 터지자 그제서야 이제 저항 운동에 나서면서 오히려 대책 없는 폭동으로 이제 희생자들을 속출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주도권 다툼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장 물랭을 비자파 레지스탕스를 나치에 밀고해서 제거까지 하는 그런 공작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에서도 사실 좌파 계열들이 동일한 책동들을 벌였고 뭐 그중에 한 분이 이제 김자진 장군이 되겠고요. 일제 시대 때 한국 좌파들도 코민테른과 스탈린의 지시에 아주 맹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지시를 하게 되면 이른바 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반의를 했던 것이고 중단하라 그러면 또 그만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공산주의자들도 절대 독립운동가가 사실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평가에 봤을 때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은 있을 수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세계적 정세 속에서 2차 대전 이후에도 사실 세계는 엄청난 것들을 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스탈린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지만 세계적인 예술가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피카소는 미군의 학살만 부과했었고요. 베트남 전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과 미국 언론이나 좌파들은 미군과 남베트남의 민간인 학살들,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군의 이제 민간인 학살만을 부과하지만 이러한 민간인 학살이나 전쟁 범죄는 월맹군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세계적 지신이라고 하는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 1956년 헝가리 폭동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던 까미를 맹비난했고 결국 본인은 1968년 이제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니까 그제서야 반수 활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막 흥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푸틴 같은 경우 이미 체첸에서 똑같은 짓거리를 했었고, 시리아, 그루지아 이런 곳에서도 우크라이나 했던 짓을 기간과 규모만 다르면 똑같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데 세계는 침묵으로 인관했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조차 지금 외부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홍콩에 대한 노골적인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세계는 침묵했고, 이러한 침묵이 결국 루안다, 그 다음에 구유고슬라비아에서의 인종 청소를 묵인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70년이 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만행도 세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뭐 국회의원들의 추태는 뭐 이에 뭐 대표님 등이 절절히 좀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는 좀 뭐 말씀하신 부분이지만은 이른바 이제 불꽃 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 무기를 이제 제공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을 한국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무기를 우리가 받을 때 러시아와 어떤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이를 위반해가지고 이 무기들을 외국에 반출하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기술을 제공해 줄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뭉가리 정부의 조치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척을 지는 것은 우리가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면서 잘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뭐 요즘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무슨 놈인지 좀 잘 모르겠고요. 거듭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과 일본의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 도대체 세계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대한민국 편을 드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왜? 중국과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나라고 그들의 국익에 훨씬 부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인 거지. 반면 좀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뭐 ICBM, SLBM, 온갖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핵무기의 소형화가 성공했거나 곧 성공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게 북한의 독자적인 자본과 기술로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선 30년 만에 이게 이런 것들도 확보했다, 생산할 수 있었다, 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다른 나라 사례도 봐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과학적인 기술, 과학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확보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고, 결국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암묵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10년이 걸려서 핵무기를 확보했습니다. 저도 이번 최근에 알게 된 거지만 브라질 같은 나라가 약 지금 핵무기, 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한 50년을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브라질이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런 외교적 장벽이 그래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을 도입하고 이제 최소한 어떤 기술 협조 없이는 이게 40년, 50년을 투자해도 확보할 수 없는 게 핵무기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약 30년 만에 이룩한 지금 북한의 핵 기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러시아, 중국의 지원이 없이는 좀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북한이 지금 핵 전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정을 우리가 위반하니 안 하니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최근 이제 손석희하고 문재인이가 대담을 했는데, 뭐 저도 뭐 제 방송을 보지 않고 예고편의 내용만 좀 그 기사로 좀 접했더니 우리나라에서 핵을 확보해야겠다는 주장이 있다는 손석희의 질문에 문재인이 깔깔대고 웃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웃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원하는 대로 북한이 엄청난 핵 전력을 확보하니까 문재인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1930년대, 40년대에 있었던 그 야망과 폭력이 2022년 세계에 그대로 통용되고 있고, 세계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장서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망과 무지가 판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왜 선진국인지 알 수 없고, 2021년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레지스탕스라는 영화가 나온 것은 아마 과거에 대한 얘기였는지 아마 현재 오늘 2022년 미래에 대한 예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끔찍한 현실들이 반복되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참 굉장히 좀 우울하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요즘 대표님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특히 대한민국에 뭐 한다는 사람들은 다 대표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 황장수 대표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평가하시는 건 개인적 자유지겠지만, 대표의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하고 저는 있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될 건가 가늠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예견에 있어서도 황장수 대표의 분석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전 세계의 어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예견했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뭐 얼마 안 되는 돈을 좀 후원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좀 각성을 해서 진정 이런 푸틴과 같은 악당들을 몰아내고 인류의 비극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